20대를 한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보면 현역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재수, 삼수생, 군수생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휴학하고 취준생도 많고요. 회사를 갔는데 다시 단절하고 재취업을 한다던가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뒤로 늦춰지고 있어서 소득을 모으고 불리고 하는 시간이 늦춰져서 사실은 돈 관리하기가 20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에는 돈을 모으기 위한, 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출 관리. 지금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넘어선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모자라지 않게 지출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학생들도 보면 회사원 수준으로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소 평균 한 100 정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만약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 이러면은 주거비가 추가되면은 고정 지출도 늘어나니까 지출 액수가 엄청 커지게 돼서 늘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20살이 되면은 대학을 위해서 달려왔다가 예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성적에 맞춰서 나를 준비하기도 했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20대 와서 고민을 하다 보니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짜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대략적으로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결로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나는 뭐 수학과 관련된 거를 하고 싶다, 나는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는 대략의 틀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간에 수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전과 방향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가 굉장히 길게 세우면 10년 뒤에다 이러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회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직업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직업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 책이나 전문가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목표를 짧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네모가 아주 장기 목표, 뭐 10년, 20년이면 물음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 더하기 네모에서 네모 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는 좀 짧게, 3 더하기 네모는 5 이렇게 하면 네모 값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목표 기간을 좁게 잡고 실행하고 앞으로 나가고 실행하고 앞으로 나가고 쭉쭉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그런 실행 툴로 만다라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이 만다라트를 작성해 봤는데 재미있는 실행 목표들, 실행값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건강하기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음료는 1+1, 그 다음에 택시보다 버스, 배달보다 방문 포장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자기만의 노력을 쓴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자취를 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대 친구들이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데, 코로나 이후에는 독립자금 마련이나 독립 거주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내 집 마련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실행값을 원룸에서 시작하기, 벌레 없는 집 고르기, 영끌하지 않기, 사기 안 당하기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실행값을 썼는데 딱 이걸 보고 나중에 집 진짜 잘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들을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다라트를 꽉 채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꾹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한 장을 완성을 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거는 꼭 해야겠다. 나의 메인 목표를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내 인생이 점프업이 되는데, 그런 점프업이 되는 것들은 급하지는 않고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쓰기가 내 업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급하지 않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라 계속 무한정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만의 데드라인을 세워놓고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해내야지 내 인생이 점프업 되는 순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거는 반드시 내가 시간을 내서 꼭 하시면은 내 인생이 점프업 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공을 쌓는 소득도 중요하고요. 지출 관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레고 블럭으로 생각을 하면 이만큼이 소득이고 그 소득에서 얼만큼 블럭을 내가 지출로 써야지 맞는지 그 블럭 양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블럭이 남잖아요. 그거를 저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지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소득에서 얼만큼만 쓰겠다는 블럭을 찾는 예산 설정이 지출 관리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내가 돈을 어디다 얼마 쓰는지, 우리가 그 용돈기 입장도 초등학교 때 조금 써보다가 이렇게 쭉 안 하고 대학교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디 얼마나 쓰는지는 두렵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미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금 용감하게 내가 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이제 쭉 프린트를 하셔가지고요. 그 지출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많이 쓰는지의 지출 카테고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식비, 외식비, 편의점비, 카페비, 이렇게 식비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카테고리를 적은 다음에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유독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만큼을 쓰면 안 되고 내 소득에서 이거 좀 과하게 쓰는구나, 요거를 요만큼으로 줄여야겠다, 한 달에 요만큼만 써야겠다 라는 걸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쭉 나누다 보면은 매달 자동이체로 쭉쭉쭉 나가는 것이 고정지출.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자취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요금 정도 아니면은 뭐 구독료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20대는 고정 지출은 그렇게는 많지 않고요. 내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 변동 지출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이고 돈을 모을 수도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특별 지출이거든요. 이거는 1년에 예측 가능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나가는 거는 학원비,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거는 병원비, 그리고 20대 이제 한 중반 정도가 되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하면은 갑자기 이제 효자가 되면서 부모님한테 병원비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모아둔 돈에서 병원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목돈이 확 나가기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들어놔서 그런 특별 지출에 대비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지출용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뒤로 미루는 것을 저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저축은 보통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예금을 들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물가 상승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돈을
불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은행에서 저금을 하는 걸로 본다면 한 1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모은다기보다는 보관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한 3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금융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투자 상품으로도 나의 돈을 갖다 놓는 것도 의미 있을 수가 있거든요. 3년 이상 되는 목표는 ETF 등을 활용해서 투자성으로 해서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뒤로 미루는 거를 저축이라고 하면은 저축은 대부분 은행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어르신들 은행은 뭐 저금하는 데죠. 돈을 보관하는 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면 은행은 돈 빌려주는데요. 대출해주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은행법의 정의를 보면 이래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이 돈이 흐르는 게 금융이고 여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게 금융인데 그거를 중개해주는 여러 금융기관 중에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은행의 금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대출이 주업이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요.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나 하루만 빌려줘, 일주일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콜금리, CD금리, CP금리 이런 것들이고요. 대부분은 저축한 사람 돈을 활용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공짜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면 신용대출로 하면 1금융권에서는 5%라고 해보겠습니다. 5%를 빌려요. 그러면 저축한 사람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돈 갖고 장사 잘했다. 너도 좀 줄게. 그렇게 해서 좀 줍니다. 이게 예적금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3%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사람한테 5% 받고 저축하는 사람한테 3% 주면 2% 남잖아요. 요게 은행의 수익이에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 마진 차이로 돈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금융권 은행권의 수익의 상당수가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 프로가 이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금한 것만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은행의 금고에 한 90% 정도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대출을 해주면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되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까지도 몰래 쓱 대출을 해줬던 거죠. 이게 신용창조인데요. 그게 지급 준비율의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0%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를 더 뻥튀기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내 돈 주세요 그러면 이미 금고에 있는 것까지 대출로 다 나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게 이제 그 은행 파산이고 뱅크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긴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저금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행에서 내가 저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출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요. 원금 플러스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거든요. 근데 저축을 개념을 넣고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대출을 메인으로 하면 이자가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구나. 그 개념이 명확해지거든요. 그걸 백분위로 한 게 금리고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조금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값은 우리나라는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1년에 8번씩 금통위에서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시장금리, 회사의 여수신 금리들을 반영해서 대출이나 예금의 그런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대출의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그 기본금리에다가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조금 더 붙여서 좀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할 경우랑 내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할 경우랑은 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담보 물건이 있는지 여부, 뭐 대출 기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빼고 해서 가산 금리가 결정이 돼서 총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금리의 편차, 금융기관마다도 금리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만약에 은행 가서 한다 그러면 내가 A 은행을 매년 이용한다고 해서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니까 제일 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더 싼 은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한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은행을 찾아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출, 뭐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인 검색을 하면은 1금융권이 쭉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금융기관끼리도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끼리도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 하루만 빌려줘, 뭐 이런 것들이 꿀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90일 정도 빌리는 거를 CD금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은행의 대출을 메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금과 채권을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한다.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얼마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몇 년 뒤에 내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게 채권이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사이즈가 크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요, 채권이 얼마를 빌려주면 몇 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예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예금과 채권의 차이는, 예금은 우리가 A라는 은행에 돈을 넣고 1년 뒤에 찾겠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중간에 내가 팔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따로 넘길 수 없이 그냥 내가 이자 손실 보고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예금하고 비슷하긴 한데 중간에 내가 이거 팔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예금과 채권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그러면 몇 년 뒤에 몇 프로 이자로 주겠습니다 라는 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팔려고 하면 내가 그 채권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서 파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손해보거나 이득을 보면서 중간에 파는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금이 조금 더 손쉽겠죠. 그래서 예금 금리보다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요. 기업에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게 국채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그 다음에 기업은 안전한 채권도 있고 조금 리스크가 있으면 이자를 조금 더 준다던가 해서 그런 것도 시장 금리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물 국채가 시장 금리와 비교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금리랑 그 다음에 물가, 목표 물가와 기준 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보다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그냥 사재기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물가는 항상 연동돼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물가 목표는 2%고요. 기준 금리는 2.5%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미국의 금리도 전 세계가 거의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3.75 미국 금리인데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차이를 많이 안 두거든요. 미국 금리랑. 사실은 지금 역대급으로 미국과 갭 차이가 계속 많이 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금리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하면 회사들도 돈을 덜 빌리겠죠. 대출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에서도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 같은 것들을 축소하고 대출도 축소하고 사람들도 덜 뽑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가게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집을 사는 걸 보류한다던가 그런 선택을 하겠죠. 금리가 만약에 엄청 낮아진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커지고,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금리가 1%, 2%대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쇄되면서, 그래서 금리가 낮고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가게나 기업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1금융권, 은행권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아주 쉽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은행들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는 제주도 가도 점포가 다 있죠. 이런 데를 시중은행이라고 하고요. IM뱅크는 원래는 대구은행이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5대 시중은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소매업은 지금 철수를 한 상태고요. 앞에 지역명이 붙은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이런 은행들도 은행 맞고요. 특수은행으로 농협, 수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도 은행이고요. 우리가 더 많이 만나는 은행은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런 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처럼 길거리에서 점포는 볼 수 없어요. 이건 다 휴대폰으로 쓰잖아요.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휴대폰에서만 만날 수 있지만 진짜 은행으로 인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은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1금융권, 은행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은 아닌데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는 데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름이 기니까 기자들이 은행업을 1금융권,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을 2금융권 해가지고 숫자를 붙여서 좀 사용하기 시작했고 계속 1금융, 2금융 이렇게 불리고는 있습니다. 이 2금융권은 저축은행, 전국에 한 79개 정도가 있는데 원래는 은행자를 함부로 못 붙이게 했지만 저축은행이라고 은행자를 붙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네마다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지역명이 앞에 붙은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다 2금융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 다른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1000개가 넘고 농협도 1000개가 넘는 2금융권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들도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할 수 있는 금융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위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저금을 하게 되면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금을 할 때 우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하고 거기에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바라보면은 좀 명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은행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 수 있는 통장은 저축으로 하면 보통예금, 적금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빼면 은행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예금 통장 금리는 0.1%입니다. 통장에 보면 13원, 27원 막 이렇게 찍힌 게 보통예금 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우리가 쓰는 이유는 편해서죠. 체크카드 연동해놓고 신용카드 연결해놓고 계좌이체하고 자동이체 하려고 만드는 게 보통예금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을 만기로 해서 저금을 하잖아요. 뭐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따박따박 저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예금보다 이자를 조금 더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은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예금 금리가 0.1%긴 한데요. 인터넷 은행도 보통 예금 통장 종류가 4개, 5개씩 많긴 해요. 내가 주력으로 쓰는 은행의 보통 예금을 보면요. 0.1%도 있지만 1% 이상을 주는 보통 예금 통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특별 지출 용도로 조금 활용을 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장도 추가로 하나씩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세이프박스가 보통 예금 통장이지만 이자를 조금 많이 주고 기록 통장 그리고 저금통은 한도가 작긴 하지만 한 4% 정도 이자를 줘요. 20대 같은 경우는 세이프박스 저금통,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고요. 토스를 좀 주력으로 쓴다. 그러면 특별지출 통장 용도로 토스뱅크 통장이나 나눠모으기 통장을 활용하면 1% 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조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출 통장으로 CMA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네이버에 CMA 이렇게 치면은 무슨 증권사의 RP형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 같은 거가 증권사의 CMA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증권사의 CMA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설명한 거에서 금융기관끼리 뭐 하루만 빌려줘 이자 줄게, 일주일만 빌려줘 이자 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CMA에 넣어둔 거를 단기 거래를 국채 같은 안전한 데다가 굴린 다음에 그 수익을 이자로 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RP라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CMA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망하지 않는 좀 큰 증권사 같은 데 망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별지출 통장으로 만들어 놔도 되고요. 근데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는 조금 불안한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은 CMA 검색을 하면 다 RP형 CMA인데 딱 한 개 종금형 CMA가 있어요. 그것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것도 금리가 2.4% 지금 현재 금리로 그 정도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돼서 그거를 특별지출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언제든지 CMA도 넣고 뺄 수 있잖아요. 보통 예금 통장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지출 통장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이금융권 중에서 조합의 형태를 띤 단위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고 이자도 조그만 이자에 15.4% 세금을 떼는데요. 그 단위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저금을 하고 준조합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면은 세금을 덜 떼거든요. 그 전 이금융 상호금융기관 통틀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 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준조합원 이상이 돼야지 세금 저율 과세를 해요. 조금 에너지를 갈아 넣으셔서 한 번은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가셔서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예적금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소득 블럭에서 예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축으로 띄워놓을 거에서 얼마큼씩 목표에 맞게 딱딱딱딱 돈을 분리해서 잘 넣어두면은 이게 돈 관리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선으로 먼저
저축 투자로 통장 배분해서 넣고 후 지출을 하는 그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20대에서는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 선저축으로 우리가 통장을 만드는 거, 통장 세팅은요, 목표별로 1년 정도면은 적금 상품을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은 정책적인 그 청년 적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3년 이상이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기간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고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 이거는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결혼해서 자녀가 어릴 때까지는 청약 통장이 그래도 의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최소 2만 원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용으로 IRP나 개인 연금을 드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20대에는 주 메인 목표가 노후 대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그런 목표가 채워진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노후 대비도 고민을 한다고 할 때 통장을 만들어서 나의 소득에 맞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에서는 은행권 통장, 거기에 소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본 통장이 있고요. 특별 지출용으로는 보통 예금 통장인데 금리가 높은 통장 있었잖아요. 인터넷 은행의 1%대 정도의 인터넷 은행 통장이나 아니면은 증권사의 CMA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맞는 통장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학자금 대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일종의 선물처럼 느껴가지고 대출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출도 결국은 내가 다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감당 가능한 내에서 잘 활용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간관계에 의한 돈 거래를 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뭐 5천 원만 빌려줘, 1만 원만 빌려줘 하고 잘 갚으면은 잘 갚는 친구, 그리고 한 달 뒤에 주면은 다음에는 없다고 해야 되는 친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은행도 아무한테나 함부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맡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출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게 담보대출이고요. 사람 믿고 돈 빌려주는 게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되는 물건을 맡기겠죠. 그럼 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집, 자동차, 담보대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통장, 청약 통장, 예금, 적금 통장도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적금, 예금, 담보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잘못돼서 갚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사람을 믿고 맡기고 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신용대출이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고 그 물건과 현금을 동시에 지불을 했는데, 지금은 마트에 가더라도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후불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것을 예상하고 후불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후불 거래 사회, 경제적 의미의 신용을 많이 쓰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걸 경제적 의미의 신용이라고 본다면, 신용카드 사용도 후불 거래죠.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대출도 신용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 요금도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얘도 신용 사용이겠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도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신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사회, 대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카드를 보면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체크카드고 하나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한 것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이제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카드인데요. 통장이랑 연동을 시켜놓고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체크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통장의 돈이랑 상관이 없이 일정 신용 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 활동을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한 달에 얼만큼 쓰세요 라고 부여한 한도만큼 돈을 일단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빚카드고 대출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자마자 통장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잔액을 넘어서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는 카드가 체크카드고요. 신용카드는 일단은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죠. 체크카드는 할부 이런 게 안 되고요. 신용카드는 뭐 3개월, 6개월 할부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할부도 서비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무이자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엔 없는데 신용카드에만 있는 서비스 아닌 서비스가 있거든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현금 서비스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빌린 다음에 그 다음 달 결제를 같이 갚는 게 현금 서비스고 300만원, 500만원 신용카드 있는 사람한테 장기로 빌려줘요. 그런 게 카드론이고요. 리볼빙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소득이 단절돼서 연체되게 생긴 거예요. 이거 못 갚겠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문자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제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 고객님 이거 연체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것 중에 일부만 갚으세요. 한 10%,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다 뒤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볼빙이거든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의 문제가 뭐냐면 최대 20% 금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센 거잖아요. 아주 급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고금리 상품이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나중에 만들더라도 체크카드만큼 소액 일시불로 아주 건전하게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평가를 그 회사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2개의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대출 여부, 신용카드 발급 여부, 연체 여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거 등등을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도 들어가서 휴대폰 요금 연체 정보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요. 세금 체납되고 회생 파산된 거 이런 정보를 다 믹스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고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신용 점수를 봤는데요. 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랑 나이스는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보면은 점수가 2개가 딱 나옵니다. 그 평가 기간마다 점수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보통 나이스가 조금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750에서 800점대 초반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은 900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돈 빌렸는지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도 연체하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2금융권 등록된 대부업체 순으로 가면은 신용 점수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만 안전한 금융환경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거절당하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환경에 내가 놓일 수 있도록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신용 점수 관리하는 게. 그래서 연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돈 빌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건강하게 잘 활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